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1개월 만의 만남인데요. 배석자 없이 1대1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고 합니다. 당선인 측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선 불편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배석자 없이 1대1로 오찬 회동을 한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 협의회 참석 이후 21개월 만으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당선인 측은 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선인이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공개 예고했습니다.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회복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도 함께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위해 이 같은 요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면을 압박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까지 연결해 사면을 사실상 압박하는 건 그 자체로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략적 계산에 기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표출됐습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사면 이후로 당선인 측이 통합을 운운하지만 이를 위해선 민주당이 요청해야 더 맞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선인이 대놓고 요청하는 건 보훈 사면이자 앞뒤에도 안 맞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평가도 대단히 나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당선자 스스로 대통령이 되셔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사면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상황의 변화라며 건의 내용과 국민 여론,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회동 의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포함해 주제에 제한 없이 논의하고 대통령의 고민과 조언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인데요. 핵심은 청와대 개편과 인사권 문제입니다.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이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공개 압박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오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한 뒷조사였다고 규정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죠.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이미 오래전 사라진 사직동 팀을 거론하는 등 현 정부에서 하지도 않았던 일까지 들어 폐지의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 수단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경우 이른바 검찰공화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를 두고도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까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측은 협의 요청 여부를 모른다면서 임기인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사 관련한 압박은 이어져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것을 상기시키며 김 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언행일치가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국정 인수인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당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정부청사가 아니라 용산 국방부청사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의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한 건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청사, 인수위내 청와대 개혁 TF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과 차기 경호처장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본부장이 어제와 오늘 이곳을 직접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본부 건물을 비워 대통령실로 쓰고 근무지원단 건물을 경호동으로 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사 주변에 상대적으로 고층 빌딩이 적고 위기 시 국방부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며 유력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 관저로는 한남동 공관촌의 외교장관 공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서울 정부청사에 대한 위기 대응 점검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준 전체 상황에 준하는 비상태세를 발동해야 될 때에도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계속됐고 지하벙커 내 위기관리센터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결국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광화문이나 용산 같은 지명보다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취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군시설이 밀집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이 이전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광화문 시대 공약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놓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한복판엔 미사일이 떨어졌고 폭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며칠 전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크게 다쳤던 만삭의 임신부는 결국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주택가.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 떨어지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미사일 공습에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아파트 등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폭격도 퍼부으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가 전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민간 시설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Цивільним, скажімо так, по житловим кварталам. Більшість це де вони, як вони вважають, отримали успіх. 지난 9일 러시아의 폭격을 받은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만삭의 임신부는 오른쪽 골반뼈가 거의 부서졌습니다. 의료진이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엄마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마리우폴 시당국은 침공 이후 2,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도심 하늘은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대부분 뒤덮었습니다. More than 2,400 civilians have died in Mariupol since the 24th of February. 러시아군에 포위당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일부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개인 차량 160대가량이 마리우폴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폭격 때문에 도시에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식수나 식량 등 지원 물품 반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민간인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언론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방송 도중에 러시아 국영방송의 직원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영TV의 뉴스 스튜디오. 생방송 중인 앵커 뒤로 한 여성이 불쑥 나타납니다. 펼쳐진 종이에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전쟁을 멈춰라,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작진이 급하게 다른 화면으로 넘기기 전까지 전쟁 반대라고 외치는 모습은 생생하게 전파를 탔습니다. 기습 시위를 벌인 여성은 이 방송국 직원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 씨. 시위 전 미리 녹화한 영상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인임을 밝히면서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정치 선전을 위해 일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Мне сейчас очень стыдно за это. Стыдно за то, что позволяла говорить ложь с экрана телевизора. Стыдно за то, что позволяла зомбировать русских людей. 현지 언론은 오브샤니코바 씨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러시아 군인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전쟁이나 침략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러시아 국방부 보도자료를 근거로만 기사를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전하던 비판 언론이 줄줄이 폐쇄돼 정보 입맛에 맞는 일부 매체만 남은 상황입니다. I am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I am ashamed that my taxes go into bombs that kill people in Ukraine.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인스타그램까지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쓰는 외국의 SNS까지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확산되자 러시아인들의 소통을 단절시켜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안에서는 푸틴 정부의 억압이 심해지고 밖에서는 서방 제재가 쏟아지면서 수천 명의 전문직과 부유층, 언론인 등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 번째 협상을 가졌지만 2시간 만에 또 중단이 됐고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 또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의 입장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나가 있는 서혜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혜영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대표는 어제 협상을 중단하면서 일시적인 휴회다,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측의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협상이 중단된 뒤 경과가 좋았다고 들었다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새벽부터 강력한 폭발음이 들리는 등 러시아군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앞서 3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민간인 대피로를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 동맹 비가입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러시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자, 수도 키이우 시가전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국경 근처에 주둔한 미군도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이곳 푸셰미실에는 미군 차량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 있는 군용 트럭의 수도 일주일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로 군용 물자를 실어나르는 차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난민도 2주간 280만 명을 넘어섰고 우크라이나 내 고립된 수십만 명이 물과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은 전했는데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 4천만 달러, 약 5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 중앙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에 경고를 보내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진 특파원, 미국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을 향해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고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마침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탈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예정된 약속이었는데 시점이 공교로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부터 전투 식량까지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의향을 표시했고 미국이 이 정보를 동맹국에 전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받았다는 말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7시간이나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직접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They only make up 15% or 15 to 20% of the world's economy. The G7 countries make up more than 50%. So there are a range of tools at our disposal in coordination with our European partners. 미중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네, 중국은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국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속셈이 사악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뜻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오늘 브리핑 한 대목을 직접 보시죠. Two autocracies with the desire to see a world that is more closed, that is less open, that is less free, come together, in some ways joining forces. And we're watching very closely. 중국이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투 식량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미중 간으로 확전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에서 의용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러시아도 돈을 주고 외국인 용병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Робіть це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згуртовано, безперервно. Всі друзі України, хто хоче приєднатися до захисту, приїжджайте. Ми дамо вам зброю. 우크라이나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의용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Canadian Ukrainian battalion at the airport in Warsaw. Освободить Украину и защитить ее женщин и детей.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52개국, 2만여 명이 자원 입대해 이들 중 일부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시리아 등지에서 시가전에 숙달된 병사들을 채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уже более 16 тысяч заявок. Надо пойти им навстречу и помочь им перебратьс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비밀 용병 업체인 바그너 그룹을 통해 내전을 지원했던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용병을 모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는 유럽과 북미 극우 세력이 자원하고 있고 러시아 용병에는 반서방 극단주의 테러단체 조직원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Главное у всех у них за плечами солидный боевой опыт, который они получили в ходе войны в Сирии, длившейся целых 10 лет.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국제전 비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회적 파병으로 보일 수 있다며 자국민들의 참전을 막고 있지만 이들이 희생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처럼 유통업체가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내놓은 제품들을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의 만점짜리 상품평을 몰아주는 반칙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팔고 있는 초고속 휴대폰 충전기. 쿠팡의 가전 전문 자체 브랜드인 홈플래닛 제품입니다. 상품평 제일 위부터 6개는 모두 별 5개 만점입니다. 6개 모두 3월 7일 하루에 작성됐습니다. 그중 한 명의 아이디를 클릭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2달 사이 31개의 상품평을 썼는데 모두 쿠팡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입니다. 대만족,
써본 것 중 최고, 극찬과 함께 모두 별 5개 만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구매 품목이 이상합니다. 한 달 남짓 사이 7차례 걸쳐 고양이 모래 210리터, 무려 30마리가 쓸 분량을 샀습니다. 라텍스 장갑은 300장을 샀는데 사이즈가 서로 다릅니다. 3월 7일 하루에 쿠팡 충전기에 별 5개, 만점을 준 6명. 이들은 모두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같은 쿠팡 PB 상품들에 집중적으로 만점 상품평을 남겼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상품평을 쓰고도 이걸 감췄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표시도 전혀 없어요. 허위 리뷰이 명백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죠. PB 상품은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자기 브랜드를 붙인 상품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성공에 이어 쿠팡도 2016년 본격적으로 PB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생활용품 탐사, 식품 곰곰은 물론 기저귀, 건강식품, 여성 빅사이즈 전문 브랜드까지 16개 브랜드 4,200종이나 됩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밀어준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상품평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쿠팡은 직원들이 PB 상품 후기를 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체 상품평의 0.1%에 불과하고 직원이 쓴 사실도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쿠팡은 이런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베낀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잘 팔리는 입점업체 제품을 베껴서 값을 더 싸게 내놓는다는 건데요. 이어서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섬유 유연제를 검색해봤습니다. 비슷한 제품 2개가 나란히 노출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제품, 하나는 쿠팡 자체 브랜드 탐사 제품입니다. 용기의 모양은 물론 색, 제품의 곰 인형 그림까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26,000원과 15,000원. 쿠팡 PB 상품이 10,000원이나 더 쌉니다. 이 업체는 쿠팡이 자기네 제품을 베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네요. 용기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저 용기에 저게 곰까지 있는 거는 좀... 쿠팡은 PB 상품들의 가격을 입점 업체보다 조금 더 싸게 책정합니다. 마스크팩은 100원 더 싸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초고속 충전기는 10원 더 쌉니다. 입점 업체들은 쿠팡 PB 상품들과 가격 경쟁을 하느라 피가 마릅니다. 대기업인 쿠팡의 가격을 따라갈 수 없으니 결국 검색 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저희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제품이 순위권에서 하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입점 업체들은 쿠팡에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광고비를 내라는 압박 전화입니다. 더 광고비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타겟을 못 맞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을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였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한 번씩 할 때 이제 엄청 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광고뿐 아니라 무료 체험 행사 참여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2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추가 발주가 중단될 수 있다. 쿠팡은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지난해 매출 22조 원을 돌파했지만 손실도 3배나 늘어 1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반면 PB 상품은 2020년 기준 순이익을 냈습니다. 쿠팡에서 PB 제품이나 직수입 제품을 출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쿠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소기업 제품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쿠팡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 유통 마진을 빼고 싸게 팔 수 있다면서 일부러 경쟁 제품보다 싸게 파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고와 무료 체험 강매 주장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에 권유한 건 맞지만 거절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간 학교 밖 청소년, 어린아기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또 경력이 단절됐다 새롭게 일을 시작한 여성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혹시나 이런 도움이 끊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데요. 김민영 기자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이 빼곡히 걸린 옷들을 꺼내 능숙하게 정리합니다. 50살 방태숙 씨는 여성가족부의 직업교육을 받고 집정리 자격증을 딴 뒤 4년 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39에 결혼을 하고 40에 출산을 한과 동시에 나의 존재가 없어지더라고요. 여성인력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홀로 키우는 박모 씨는 일주일 전 여가부에서 보증금을 지원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이런 지원도 사라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나 오갈 곳 없는 한부모들 저희는 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21살 이모 씨. 전국에 200개가 있는 여가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책과 교과서는 물론 대학생 무료 과외까지 도와줬습니다. 저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제일 위로했던 것 같아요. 좀 자퇴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 취급을 받잖아요. 소외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변할까 봐 걱정돼요. 7년간 친족 성폭력에 시달렸던 딸의 고백에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어머니는 3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을 내려놓으시라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4,6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4%, 공무원 수도 300명이 채 안 돼 18개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적습니다. 예산 중에 80%는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지원 정책에 쓰입니다. 축적하지 못했다라면은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예산, 그리고 더 좋은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각종 지원 정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아닌지 어려운 이웃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2년, 우리 삶도 참 많이 바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을지 통계청이 조사를 했는데요. 뜻밖에도 비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세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달라진 건 뭘까? 아무래도 활동량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두려우니까. 많이 늘었죠. 못해도 한 5, 6kg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사람들 중 비만인 사람은 38.3%, 1년 전보다 4.5%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비만율 증가폭은 지난 20년 동안 늘어난 증가폭과 맞먹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살이 찐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살이 쪘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각했습니다. 훨씬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관계들도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이야기 상대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34.1%, 코로나 전보다 6.4%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가장 고립도가 높았습니다. 2020년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66%였으니까 1년 만에 16%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감염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분명히 이 질문과 결합이 돼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는 똑같은 질문에 2021년에는 59%로 조금 회복됐습니다.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대인 신뢰도도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국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삼척 울진 산불로 울진 지역 700여 가구가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산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송이산을 복원하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린다는데요. 70, 80대 고령의 주민들은 생애에 다시는 송이를 볼 수 없게 됐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등송이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빽빽했던 소나무들은 숫덩이가 돼 듬성듬성 서 있거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 있는 응봉산은 동해안 최대의 송이 산지였지만 산불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휩쓸었는지 송이 농가가 모두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포자가 번식해 있던 소나무도 확연히 거먹게 그을려졌습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저 응봉산 너머까지 싹 탔습니다. 뭐 니산 내산 할 수 없이 전부 뭐 새까맣게. 송이산이 불타면서 이 마을에서만 100여 가구, 주민 대다수가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송이 채취 농민은 대부분 7에서 80대 고령인데 불탄 산에서 다시 송이가 자라나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우리 세대는 뭐 송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문제는 뭐 송이 없으니까. 울진에서만 전체 송이 농가의 70%에 해당하는 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액수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송이는 자연적으로 포자가 퍼져 생산되는 임산물이어서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나 기준도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던 울진 송이가 불길에 사라지면서 송이 채취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이번 산불은 어느 때보다 오래 이어진 만큼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들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10대 중에 넉 대는 지금은 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둘러 진화 헬기 수를 늘리고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흘 동안 산불 현장을 누볐던 산림청 진화 헬기입니다. 연기와 배기가스를 뒤집어서 검게 변해버린 기체는 당시 현장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연기라든지 또 고압선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는 안전 저해 요소로 다가옵니다. 산림항공본부로 복귀한 헬기는 곧바로 정비고에 들어갑니다. 기종에 따라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짧게는 사흘에서 최대 보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월 16일 영덕 산불, 2월 28일 합천 고령 산불, 그리고 3월 4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까지 잇따른 대형 산불에 진화 헬기도 집중 투입됐고 정비를 받아야 하는 헬기도 늘면서 현재 투입이 가능한 진화 헬기는 36대 가운데 22대뿐입니다. 40%에 달하는 14대는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면 원활한 공중 진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주야간 정비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는 진화 헬기의 가동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4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4월 초순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산불 중 절반이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빈도가 높아지고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점점 잦아지고 더 커지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화 헬기를 더 확보하고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헬기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기 자원들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요. 또 그 사이라도 국방부 등 그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능력 있는 헬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커지는 산불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불길에 내 집이 타는 걸 눈앞에서 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피해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강릉시 옥계면의 한 마을. 삶의 터전을 잃은 93살의 김옥자 할머니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합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 매우 높음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열흘 가까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령하다만 큰 나가고 좀
혼자 이래 있으면 뭐 확 몰려들어올까 그게 무서워. 평생 모은 세간살이를 다 잃은 양혜령 씨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긴 마찬가지. 경험이 없었어요. 그 안에 짐권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이처럼 동해안 산불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 주민은 모두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이 직접 의뢰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는 불과 6건. 전문가들은 재난 피해 가운데 산불이 정신적인 충격면에서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직접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죠. 3년 전 강원도 고성 산불을 겪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자산 수준을 회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장기화되고 크면은 그 우울 불안 장애 같은 게 더 잘 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때문에 산불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심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선별진료소 대신 동네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단뿐 아니라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내일부터는 60세 이상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기실에는 앉을 곳을 찾기 힘듭니다. 검사자와 일반 환자가 뒤섞이는 경우도 있어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앉을 공간도 없고, 저도 아이랑 같이 왔는데 아이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실을 다른 층이나 외부에 두며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한 병원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네, 어제는 200명 훨씬 넘으셨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시기 두렵지도 않고. 검사자들이 동네 병원에 몰리는 건 코로나19 확진 판정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내일부터 하루 2번 이상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이하 확진자의 경우 치명률이 0%에 가까운 만큼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감당 가능한 집중관리군은 28만 명 정도인데 이미 25만 명에 육박한 만큼 관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의료체계의 역할이 커져가기 때문에 재택치료 관리체계 또한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을 통해서도 처방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환자 상태를 24시간 살필 수 있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120곳 더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집중관리군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정부 지정병원이 아니라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일반 관리군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는 병원 입원 중 확진이 된 환자들은 음압병실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일반 병상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한 상황에서 병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병동 병실 출입문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음압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입원 중인 겁니다. 모든 코로나 환자를 음압병실에서 진료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압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 기저질환으로 입원했다 확진됐거나 확진자 중 기저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환자들을 1인실부터 6인실까지 일반 병실에 나눠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끼리만 모아서 치료하는 건데 3주 만에 이런 환자들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 환자는 병실 내에만 위치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의학적 사유가 아니라면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293명, 위중증 환자 1,19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5.1%까지 올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에서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방역을 더 완화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한 70대 여성이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하마터면 손가락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뒤늦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음압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붕대를 감은 70대 여성이 119 구급차에 오릅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음압 캐리어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사고를 당한 지 35시간 만입니다. 사고 직후 다른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치료 가능한 병원이 나오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걔도 이제 빨리 이거부터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여성은 응급처치만 받은 채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손가락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민간 병원이 수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원에 감염에 걱정이 된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시커매져가지고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손가락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여성은 음압 캐리어에 실려 손만 내놓은 채 봉합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지난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임산부는 경기도 광명에서 130km나 떨어진 충남 홍성까지 가서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약할 경우 음압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다른 환자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는 병원이 많아 확진자 응급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를 따라가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증거 영상까지 확보해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검은색 차량에서 남성들이 내리더니 주차된 차량에서 나온 운전자를 둘러쌉니다. 사고가 날 뻔해 따라왔다는 이 남성들은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얼마 원하시냐고. 1,0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응. 이 남성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이른바 증거 영상까지 확보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때문에 어떤 잘못을 사고를 할 뻔했고 제가 운전한 것 때문에 이게 돈을 찍으셨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들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음주운전자를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능숙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 말투로도 이야기하고 행동도 좀 그랬고. 26살 정모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 30여 명으로부터 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주범 정 씨 등 2명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6명을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나 지인 등에게 공범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8명의 남성으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그 경찰에 신고를 못해서 이 범인들이 범행 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의심될 때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40대 노동자가 48m 높이의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건데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40대 A씨는 어젯밤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시설물 점검을 나갔습니다. 석탄 분배 장치를 돌아보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5층에서 순찰을 돌던 중 A씨가 계단 난간 넘어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직원은 잠깐 휴대전화에 시선을 둔 사이 A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가 육안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전소 내부 CCTV에도 추락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는 발전소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동료들로부터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작업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회사는 실제로 119에 제때 신고했는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숨진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 한전산업개발과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탄도미사일 추적 감시를 주 임무로 하는 미군의 특수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건데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브라4라 불리는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S.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이 정찰기가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에서 발신되는 원격 신호를 탐지해 고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리벳 조인트도 연이틀 서해와 수도권 일대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의 핵심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정찰기는 미 합참에서 직접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만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북한 미사일 관련된 활동이 임박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은 미사일 발사 전 교신을 감청할 수 있는 특수 정찰기를, 우리 군은 조기 경보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집중 감시 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ICBM 추가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활주로 옆에 대형 미사일의 안정적 발사를 위해 지면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추정 구조물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된 겁니다. 활주로 자체가 지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쏜다는 그런 이제 페이크일 수도 있고.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의 훈련을 강도를 높여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 군 당국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울진과 동해 산불 재난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의 윤곽도 더 드러났는데요. 외교안보분과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중용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숙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다 그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다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피해 규모를 잘 따져 공평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3, 4호기 공사 착공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서 좀 많이 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화재 당시 소방관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던 울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또 다른 산불 피해 현장인 강원도 동해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인수위원회 추가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외교안보분과엔 선대본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간사에 임명됐고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분과 위원에 기용됐습니다. 특히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 실세로 불리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물러날 때까지 4년 4개월을 MB 청와대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김성한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한 인물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MB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또 경제 1분과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교수와 신성환 교수를 위원으로, 정무사법행정분과엔 이용호 의원과 유상범 의원, 박순애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2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던 나눔의 집. 이후 임시 이사들이 선임이 돼서 시설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조계종의 방해로 인해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오늘 집단 사퇴를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나눔의 집 직원들의 공익 제보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이 엉뚱한 데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경기도 조사 결과 5년간 후원금 88억 원 중 불과 800만 원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조계종 승려가 설립한 나눔의 집은 정관의 이사회 3분의 1을 조계종 승려가 맡도록 정해놨습니다. 책임이 있는 승려 이사들은 해임됐고 임시 이사 8명에게 정상화를 맡겼는데 돌연 5명이 무더기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계종이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들을 이사회부터 계속 올렸었어요. 이게 다 무산되었고 할머니들을 제대로 안 돌본 직원들을 징계할 수도 없었고 조계종 승려 위주인 이사회 구성은 손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계종과 아주 긴밀하게 밀착해서 조계종 관련자가 아니면 나눔의 집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끔.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이곳에서 일해온 일본인 직원조차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나눔의 집이 아닙니다. 다 조계종을 위해서요. 2년 전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에게는 고소 고발을 반복하며 손발을 묶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명은 외출이나 운동조차 원장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제받고 있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임시 이사들이 정상화와 무관한 일을 추진해왔다며 사회복지 전문가인 승려 이사들이 시설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울산이 태국 포트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진행 중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첫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전급 선수가 무려 10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으로 알려진 울산. 오늘 선수 구성도 쉽지 않았는데 기존 선발 멤버 가운데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박주영이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고 공격수 윤일록은 측면 수비수로 포진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 경기를 뛰는 선수도 3명, 2호 플레잉 코치까지 교체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K리그1 선두다운 저력을 발휘 중입니다. 19살 최기훈이 전반 1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프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울산이 승리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 진출합니다.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프로야구 기아의 신인 김도영 선수가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시범 경기에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3회 선두 타자로 나선 김도영. 가운데로 몰린 체인지업을 제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 막내의 프로 첫 홈런에 선배들은 격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4회에도 안타를 보탠 김도영은
비록 도루에는 실패했지만 특유의 빠른 발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그냥 변하고 대처한다는 생각에 그냥 가볍게 친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김도영은 시범 경기 데뷔전부터 뜨거웠습니다. 대주자로 나서 연속 도루에 안타까지 신고했고 어제는 멀티 히트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큼지막한 장타력까지 3경기에서 타율 5할에 3득점 도루 2개로 제2의 이종범이란 평가가 어색하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80점,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타구가 많이 오면 좋겠는데 아직 주장을 적응을 못해가지고. 기대 이상의 활약에 주전 유격수 경쟁도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신들린 듯 잡아낸 선배이자 경쟁자 박찬호의 호수비에 김도영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1군에서 시합 뛰는 게 제 목표여서 경쟁이라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편하게 자신 있게만 하라고 잘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지난 시즌 9위에 머물렀던 기아도 특급 신인의 깜짝 활약 속에 시범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올 시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프로야구 KT의 새 외국인 타자 라모스 선수가 올 시즌 시범 경기 첫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따스함이 가득하죠. 내일과 모레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낮 동안에는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경남 의령의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와 광주 22도로 4월 하순에 버금가겠습니다. 서울도 16도까지 오를 텐데요. 단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져서 일교차 대비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연일 아침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시야가 매우 짧아질 수 있어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 먼지와 안개는 낮 동안에도 남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대구와 광주 5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9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는데요. 전국의 비는 목요일 저녁 시간대 오겠고요.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